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5번째 페이지. 일용엄니보다 더 친근하고 푸근한 일용아재 신일용 작가와 동남아시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빵 터지셨네요. 예. 별명 중에 혹시 일용엄니 이런 거 많이 듣습니다. 네, 실제로 출연 2회 만에 신일용 선생님의 팬덤이 지금 잡지사에 빠르게 생기고 있고 정말 푸근하고 친근한 느낌이다. 댓글 몇 개 소개해드리면 이분은 정말 찐이다. 찐일용이다. 이런 댓글. 작가님 책은 거진다 읽었는데 영상으로는 처음 뵙네요. 실물이 더 잘생기셨군요. 이런 또 호감의 표현도 있었고요. 숨겨놓은 기량 잡지사에서 마음껏 펼쳐주세요. 구독자들에겐 지혜와 상식이 됩니다. 금요일이 정말 기대된다. 이런 댓글들이 많았는데 뭐 짧게 코멘트 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아유, 감사하죠. 예. 프로 방송인이 아닌 이상 자기가 녹음했거나 녹화한 장면을 보는 거 굉장히 괴로운 일이거든요. 쑥스럽죠. 예. 쑥스럽고 괴로운 일인데 이렇게까지 따뜻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앞으로 훨씬 더 재미있는 만화 그리고 재미있는 썰을 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용아재. 자, 우리가 몰랐던 동남아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동남아에서 대부분의 경제력을 중국인 화교들이 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평소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인의 동남아 이주의 역사 그리고 오늘날 동남아와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첫 시간에 선생님께서 동남아는 인도 문명과 중국 문명의 영향을 모두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그중에서도 특히 뭐 힌두교라든지 인도 문명의 흔적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들 좀 짧게 소개해 주신 바가 있는데 오늘은 중국이 준 영향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선생님 중국인들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언제 처음 들어왔을까요? 네. 저번에 말씀드린 이제 동남아시아가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고 인도에서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중국으로부터 받은 영향은 사람이에요. 사람. 인해 전술로 밀고 들어온 중국의 이주민들이 오늘날의 동남아에 커다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중국인들이 언제부터 이주했느냐 이건 뭐 알 수가 없죠. 아주 오래전부터 이주했겠죠. 네네. 사실은 이주민과 원주민의 구별이라는 것도 굉장히 자의적인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어떻게 따지면은 우리 모두는 인류 모두는 뭐 수십만 년 전에 동아프리카 어디로서부터 유라시아 대륙으로 이주한 어떤 그 사람의 자손인 거죠. 전부 우리 모두 이주민의 자손인 겁니다. 한 곳 빼고는 다 그러면 이주민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도 꽤 오래전부터 이주를 했겠죠. 뭐 뗏목에서 낮잠 자다가 끈이 끊어져 가지고 갑자기 표에서 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뭐 남쪽으로 가다 보니까 좋아 보여서 놀라진 사람도 있을 거고 할 텐데 이 사람들이 이제 크게 중국인의 이주는 역사적으로 볼 때 크게 두 가지의 웨이브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제1파, 2파. 그렇습니까? 네. 예. 1파는 이제 근대 이전에 예. 아주 오래전부터 알게 모르게 들어온 사람들. 2파는 근대 이후 이렇게 나눠지는데 네. 그 두 개 성격이 좀 다르죠. 하나하나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먼저 근대 이전에 들어온 사람들의 중국인 이주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페라나칸 문화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페라나칸 문화. 페라나칸. 페라나칸이라는 게 뭐냐면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옛날에 필리핀 가수 중에 프레디 아길라라고 있어요. 이강민 편집장은 모르시죠? 저는 모릅니다. 프레디 아길라라는 사람이 부른 안악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안악. 콩밤매는 안악 내야는 아는데. 빰빰빰빰빰빰빰 빠라바라밤빰빰빰빰 빠라바라밤빰빰빰빰빰 이런 노래인데 저희 구독자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저야 뭐 무슨 노래를 불러도 비슷하게 들리기 때문에 뭐 도움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노래였구나. 안악이라는 노래가 필리핀 따갈로그어로 만들어진 노래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어요.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가사로 번안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유명한 노래였는데 이 안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말레이어로는 애기 혹은 어린이 이런 뜻이고 이게 뭐 그때 얘기할 때 오스트로네시아 쪽은 다 말들이 비슷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따갈로그어로 안악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들, 아기. 아들, 아기 뭐 이런 뜻이니까 이 안악이란 노래의 가사 내용이 보면 어릴 때 부모 말 안 듣고
속색해서 미안하다. 뭐 이런 노래거든요. 후회하는 네, 노래구나. 예. 이제 페라나칸이란 말 그냥 들으면 어렵지만 네. 그걸 인수분해를 또 해보면 예. 중간에 안악이란 말이 들어있고 앞에 페르라는 접두어 네. 끝에 안이라는 접미어가 들어서 페라나칸. 페라낙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어서 페라나칸. 무슨 뜻이 되냐면은 네네.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인데 예. 동남아에서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동남아인으로 동화돼서 사는 중국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페라나카는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현지 여인과 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독특한 동남아와 중국의 하이브리드 문화를 이룹니다. 이 하이브리드 문화를 이룬 걸 페라나칸 문화인데 뭐 보시면은 복식도 굉장히 화려하고요. 네. 의식주에서 굉장히 독특하죠. 굉장히 화려한 그러네요. 문양과 예. 음식도 동남아 음식 같으면서 중국 음식 같으면서도 동남아 향신료를 많이 쓰고 좀 새로운 양식이 생겼네요. 예. 주거 양식도 중국도 아니고 동남아도 아닌 이런 페라나칸 주거 형식을 보이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 페라나칸을 갖다 당시 현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네. 오랑찌나 북간찌나. 찌나라는 게 중국 사람의 뜻이에요. 치나. 네, 예. 치나. 오랑치나 북한치나. 오랑은 뭐겠어요? 그 오랑우탄 할 때 오랑이니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 네, 오랑우탄이 숲속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국 사람 같은데 중국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이게 페라나칸 문화입니다. 예. 굉장히 독특한 문화죠. 예, 몇 년 전에 저희 중앙박물관에서도 페라나칸 전시회를 해서 제가 가봤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문화더라고요. 또 동남아 가면 쉽게 볼 수 있고. 예. 이 페라나칸 주거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그 페낭에 보면 페라나칸 맨션이라고 하는데 박물관으로 쓰는데 사실은 옛날에는 그 암흑가의 보스 청켄키라는 분의 그 사저였습니다. 중국인 출신 보스. 중국인 출신 페라나칸 문화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예. 그 사람의 사저였는데 네. 그걸 갖다가 지금 박물관을 쓰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이 페라나칸 문화가 서서히 정착되다가 이때 15세기 초반에 네. 페라나칸 문화를 갖다 양적 질적으로 한 단계 점프시킨 사건이 있었어요. 15세기 초반이면 예. 굉장히 예전이네요. 1400년대 초죠. 예. 어떤 사건?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들으셨을 텐데 네. 정허의 대원정 혹은 정화의 대원정. 정화의 대원정 배웠죠. 교과서에서. 예. 정허라고 하는군요. 정화를. 정화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당나귀 정자에다가 평화할 때 화자거든요. 네. 정시성의 화라는 이름인데 예. 그걸 이제 중국말로 이름 정화라고 그러는 거죠. 이제 명나라 때 정화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거쳐 아프리카까지 갔던 그 원정 아닙니까? 예. 아까 뭐 시그널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정어라는 사람 얘기하기 전에 이제 당시의 명나라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명나라가 원나라를 쫓아내고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일대 태조가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예. 그게 바로 건문제입니다. 예. 근데 건문제를 보니까 그 삼촌이 네. 그러니까 그 명나라 태조의 동생이죠. 동생이 보기에 저 나라를 다스릴 만한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삼촌이. 네. 우리나라로 생각하면은 수양대군과 그렇죠. 단종 똑같습니다. 그래서 건문제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진짜 똑같네요. 네, 쿠데타를 일으켜서 건문제를 쫓아내고 조카를 쫓아내고. 네, 조카를 쫓아내고 주위를 다 몰살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니 그이가 바로 명나라 3대인 영락제. 그렇구나. 예.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 사람이 아쉬운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정통성. 정통성. 명분과 정통성. 흔히 이 사람의 명분과 정통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원나라와 명나라 교체기에 중국의 조공 관계가 조금 이 서열 관계가 좀 흐릿해졌거든요. 주위 나라하고. 네네. 그래서 이걸 좀 바로잡고 내가 한번 좀 중국의 위험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배로 대원정을 떠난다. 그럴 때 자기가 아주 믿을 수 있는 신복인 정허 혹은 정화라는 환관을 그 대원정의 책임자로 임명을 합니다. 정화가 환관이에요? 네, 환관이에요. 저는 무슨 대장군 느낌으로 생각했는데. 대장군처럼 생겼죠. 이 사람의 스토리가 기구한 게 원래 이 사람의 고향이 쿤밍입니다. 곤명. 쿤밍. 저 중국 서남 쪽에 있는 쿤밍인데 그때
이 사람의 집안은 원나라의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집안이었어요. 아, 예. 원명 교체기 때 이제 명나라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네. 이 집안은 정허의 집안은 명나라에 맞서서 원나라 편들어 싸웠죠. 그러다가 집안이 몰살되고 예. 이 정허는 그때 어렸으니까 요놈은 잡아가지고 네. 뭐 좀 하인으로 만들든지 해야 되겠다. 잡아 포로로 잡혔다가 네. 거세를 당하고 거세한 상태에서 이 팔립니다. 예. 이 팔린 집안이 그 황족의 집안에 팔렸어요. 네. 황족의 집안이 조금 사동으로 팔렸겠죠. 예, 예. 명나라 황족이죠. 예, 명나라 황족이죠. 그러니까 이 정허가 상당히 똘똘하고 이러니까 그 명나라 황족이 눈에 들었으니 그 황족이 누구였냐? 바로 후에 영락제가 되는 당시의 연왕. 연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예. 그때부터 커가지고 네. 연왕의 신복이 된 거죠. 그렇군요. 이 사람이 말씀하셨지만 환관이죠. 환관이 뭐 니에 뭐 네. 이런 사람만 환관이 아니에요. 네. 거세했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네네. 이 사람은 키가 기록에 의하면 2m가 훌쩍 넘었다고 그래요. 아, 정말요? 2m가 좀 과장된 것 같은데. 과장. 2m? 왜 야오밍도 2m 넘잖아요. 아, 그렇긴 하죠. 네. 야오밍보다 더 컸. 그러니까 야오밍은 그래도 좀 말랐는데 네. 정어는 뭐 통나무 같은 체구를 갖고 있었다. 기골이 상대. 네, 기골이 상대했던 사람. 예. 이 사람을 임명을 해가지고 네. 대원정을 떠나는데 7차례나 원정을 떠나죠. 근데 이제 이게 참 재밌는 게 예. 이 떠날 때가 7차례 원정 제1차 원정이 1405년이거든요. 15세기 시작하자마자요. 네.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유럽의 대항해, 동인도에서 대항해가 실적을 내기 시작하는 게 1492년에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가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예, 예. 또 포르투갈인 바톨로뮤 디아스가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가서 인도양을 발견하고 예. 그게 1488년이거든요. 와. 그러니까 무려 한 8, 90년 앞서서 시기적으로 있었고요. 그러네요. 예. 그 인도양을 건너서 아까 말했듯이 아프리카까지 가잖아요. 그 다음에 시기도 시기지만 배의 규모, 선단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콜럼버스가 그 대항해 시대 때 아메리카를 발견할 때 이탈리아인이거든요.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그 스페인 왕한테 가가지고 투자 좀 하십시오. 예, 해가지고 그렇죠. 예. 투자를 받아가지고 배 세 척을 가지고 떠납니다. 아, 달랑 세 척이었어요. 달랑 세 척. 그 중에서 가장 컸던 배가 기함인 산타마리아. 산타마리아는 당시에 그 급으로 배 급으로 카락선이라고 그러는데 카락선이 그때 제일 컸어요. 유럽 배 중에서. 예. 그다음에 그거보다 좀 작은 배로 까라벨급에 해당하는 선 배 2개, 2척 해가지고 합해 3척이 달랑 떠납니다. 예. 근데 이 정오의 선단 규모를 보면요. 일단 기함이 산타마리아 길이가 17m라고 그래요. 17m. 17m. 그것도 꽤 큰 거죠. 예. 근데 정오의 기함은 50m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길이가 3배니까는 그 입체로 하면 3의 3승이잖아요. 그렇죠. 3, 3, 9, 3, 27. 예. 27배. 그러네요. 막 20, 30배 되는 배를 가지고 떠나고 일단 그 콜럼버스는 달랑 3척이지만 이 사람은 한 30척. 야, 대륙의 스케일. 한 번 떠날 때마다 그 선원의 규모가 약 28,000명. 그러니까 7번 떠났는데 매번 거의 3만 명 가까이. 2, 3만 명이 떠나고. 야. 이게 사단이야. 야, 대단하다 진짜 규모가. 그러니까 뭐 당시 이런 걸 보면 15세기까지만 해도 유럽과 아시아는 이 부에 있어서 아시아가 더 부강했고 스케일이 달랐다. 그러네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면 역전된 계기가 유럽의 대항해. 그러네요. 그다음에 중국은 정오의 대항해 후에 그 문을 닫은 것 이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선생님 정호의 대항해가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뭐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동남아시아의 이 정오의 대항해가 원래 폼 잡기 위해서 떠난 거거든요. 그렇죠. 아까 정통성 말했지만 세우려고. 조공 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그 영락제가 정오한테 내린 명령은 뭐 외구처럼 어디 가서 약탈하고 뭐 물건 뺏어오라 이런 게 아니에요. 넌 가서 중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 얼마나 멋있는 나라인지 폼을 팍 잡고 진짜 폼 잡으러 갔구나. 그다음에 조공무역이라는 게 좋은 물건 주고
꾸준히 한 물건들 걷어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조공무역이 베푸는 쪽에 더 큰 걸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정어는 거의 현지 사람들한테 산타클로스 같았을 거예요. 좋은 걸 주니까요. 네, 좋은 걸 주니까. 예. 그리고 뭐 약탈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딱 하나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네. 예, 중국을 상국으로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아이 그리고 중국 형님이십니다. 예. 닦어. 이 한마디만 해주면 다 오케이. 손해 볼 게 없다. 손해 볼 거 없는 예. 거죠. 그래서 정어의 대원정에 대한 동남아의 지금 인상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정어를 기린 사당도 남아 있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 두 가지 점에서 큰 영향을 미쳤는데 예. 하나는 정어가 아라비아, 아프리카까지 인도양을 통해서 갔는데 네. 인도양 반대쪽까지 갔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를 거쳐야 되겠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동남아는 길목이고 그렇죠. 그 길목 쪽의 길목이 말레카 해협. 말레카 해협. 네. 그렇죠. 예. 말레카 해협을 거쳐야 되니까 네. 정어가 말레카 해협 주위에 거점을 만듭니다. 예. 베이스 캠프. 네. 베이스 캠프를 어디다 만드냐면 첫째는 말레카. 또 하나는 그 말레카는 말레이 반도 위에 있는 거고 네. 반대쪽에 말레카 해협 건너편에 수마트라 섬이 있잖아요. 예. 수마트라 섬의 팔렘방 이 두 군데를 거점으로 만듭니다. 팔렘방 아시안 게임 팔렘방.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정어가 이 이슬람이었어요. 무슬림에서. 왜냐하면 처음에 원나라 쪽의 복소에 그쪽에 무슬림들이 많았거든요. 쿤밍 그쪽에.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집안이 무슬림이어서 이슬람이어서 네. 이때 제 마자파이트 제국 얘기를 잠깐 했죠. 마자파이트는 힌두교 제국입니다. 예. 근데 그때 막 아랍 문명이 밀고 들어오면서 이슬람 신흥국들이 막 생기고 시작할 때요. 예. 그러니까 이 중요한 요지 말레카와 팔렘방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 네. 아마도 정어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네. 자기가 이슬람이니까 그렇죠. 이슬람 편을 들어주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마자파이트 세력이 급속히 약화됩니다. 힌두 세력이. 예, 힌두 세력. 신흥 이슬람 세력이 힌두 세력을 밀어내는 역사적 과정에서 마침 정어의 대원정이 들어온 거죠. 지금도 이슬람이 주잖아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슬람이 주죠. 그러니까. 근데 예. 그때 정어가 와가지고 그렇게 세력을 이슬람이 확장하니까 마자파이트의 잔대 우리 백제 유민들이 일본으로 건너가듯이 건너간 데가 어디냐? 바로 자바섬. 마자파이트의 본거지가 자바섬이거든요. 예. 자바섬 바로 옆에 있는 섬이 뭡니까? 우리가 관광지로 유명한 발리. 발리로 가는구나. 발리섬으로 건너갑니다. 발리는 가깝고 한 3km밖에 안 돼 바다길. 그래서 지금도 인도네시아 전체가 이슬람이 주류인데 발리섬만은 힌두교가 주류입니다. 그렇군요. 네. 여담을 들으면 그 동남아의 그 가정부로 인도네시아 여자분들이 많이 가거든요. 필리핀 여자분들하고 여성분들이 많이 가는데 그 발리섬 출신 가정부가 동남아 싱가포르 같은 데서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 돼지고기 요리를 할 수 있거든요. 이슬람 가정부를 데려놓으면은 돼지고기 요리를 갖다 손대기도 싫어요. 그렇죠. 이거 중요한 문제지. 중요한. 월급이 조금 높습니다. 그렇구나. 발리 가정부라고 하면 조금 월급 더 줘야 됩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하시는 거야, 대체? 제가 그 주위에서 많이 봤거든요. 예. 그렇군요. 여기 역사를 아니까 또 그런 게 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어의 대원정 때 동남아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또 하나 이제 얘가 이제 그 이슬람 신흥 세력이 힌두 구세력을 갖다 밀어냈는데 촉매 역할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때 무려 3만 명의 선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중에 별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나이 많은 사람도 여기 와 보니까 날씨도 따뜻하고 먹을 것도 많고 눌러 앉아야겠다. 또 정오의 선단으로 왔으니까 대우도 좀 받을 거 아니에요. 뭐 산타크로스의 선단으로 그렇죠. 여기서 내가 은퇴 이민을 고려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눌러 앉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좀 젊은 아가씨도 현지에서 현지에서. 그렇죠.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혈기가 왕성하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현지 여자들하고 또 눈이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정을 꾸리고. 그러면서 또 눌러. 그러니까 갑자기 페라나칸 문화가 한 단계 점프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1파죠. 1파. 중국인의 동남아 이주의 1파고
그러니까 이파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파가 사실은 지금 동남아의 중국 사회를 이룬 거는 물론 페라낙한 사회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파가 주종입니다. 이파라는 건 뭐냐면 19세기가 어떤 시대인지 한번 중국을 상상해 보세요. 19세기라는 19세기. 건 청나라 말기거든요. 마지막 황제 딱 그때네요. 그렇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시대. 혼란스러웠을 때죠. 이 19세기라는 게 중국을 갖다 이렇게 보면 뭐 문란하고 혼란하에 그지 없어요. 첫째 정치적으로는 서태후라는 아줌마가 딱 차지하고 황제들은 완전히 그 허수아비죠. 그러니까 일단 정치적으로 체제가 붕괴되어 있는 겁니다. 법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유명한 약 15년 정도를 갖다가 중국 전역을 갖다가 내란의 위기로 몰아넣었던 태평 청국의 난. 휩쓸었죠. 청조 정부가 막은 게 아니라 지방 군벌들이 막은 거예요. 나중에 끝에는. 그다음에 19세기 중반 정도 되면 영국 동인도 회사가 일으킨 아편 전쟁. 그다음 19세기 후반이 되면 북쪽에 가뭄이 들어서 엄청난 기근이 듭니다.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요. 그걸 갖다 정무기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기근.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알 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서 일어난 의화단의 난. 뭐 거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근과 재앙과 환란이 뒤덮으니까 중국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을 떠나서 엑소더스를 하게 됩니다. 탈중국. 탈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수많은 인원들이 동남아로 건너갑니다. 가까우니까. 가까우니까. 그리고 때마침 그 동남아는 어떤 상황이냐면 영국이라든지 네덜란드지 프랑스가 점령을 하고 이제 뭐 좀 빼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남아 점령만 하고 있으면 코스라고 그랬잖아요. 코스를 갖다가 보존하고 이익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빼먹으려면 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랜테이션 농장, 고무 농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죠. 일꾼으로 쓰는구나. 거기 일꾼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때마침 주석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 처음으로 통조림이라는 게 군용식품으로 보급이 됐어요. 근데 통조림의 원료가 주석이거든요. 근데 동남아의 말레이 반도에 주석 벨트라고 해가 쫙 저 남쪽에 방카섬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거기 주석이 거의 막 노천 비슷하게 구해져요. 그래서 지금도 말레이시아 가면 여러분 관광객 가시면 뭐 퓨터로 만든 그릇 같은 상황이니까 퓨터가 주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일꾼이 필요하고 광산에서 일을 또 뭐 영국이 말레카 해협을 장악하고 항구를 만들었으니까 항구에 일꾼들도 필요하고 짐꾼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제국들의 입장에 유럽 제국의 입장에 봐서는 그때 이 현지인들은 좀 비협조적이거든요. 게으르기도 하지만 비협조적이에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이 사람들은 불지런할 뿐더러 또 하나 장점이 돈만 주면 뭐든 할 뿐더러 뭐 우린 독립해야 되겠다 이런 소리 안 하거든요. 그렇지. 남의 나라 와서 독립시킬 필요 뭐 있어. 그러니까 중국의 엑소더스는 인력의 공급이고 그러네요. 동남아의 제국들의 이런 산업들은 인력의 수요고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이때에서 굉장히 중국인들의 이주가 활성화하게 됩니다. 이파. 이들이 이제 중국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럼요. 이제 단단한 화교 사회를 만드는 건가요? 이제 물론 이제 중국인들만 수입한 건 아니에요. 인도인들도 수입하거든요. 근데 인도인들보다 중국인들이 숫자가 압도적으로 맞아. 숫자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대개 어떤 신분으로 들어오냐면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짐꾼 아니면 농장의 노동자, 광부 이런 걸로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들을 갖다 쿨리라고 그럽니다. 쿨리. 쿨리. 쿨리가 원래 인도 말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인도에서 온 말이. 인도 말로 노동자라는 뜻인데 이 중국 사람들이 이걸 역을 기차게 해냈어요. 어떻게? 고력. 고달플 고자. 고생한다 할 때 고자에다가 력, 힘력자. 그걸 중국말로 읽으면 인도말인데 쿨리 이렇게 되거든요. 잘 붙였구나. 그 쿨리가 쿨리입니다. 그래서 쿨리라는 말이. 그래서 지금의 동남아 중국인들의 조상은 뭐 자기들이 뭐 여러 가지 좀 뻥도 치고 우리 뭐 귀족인데 동남아에
정오의 후손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90% 이상은 다 이 콜리들의 후손이다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네. 이때 중국인 사회가 확 컸죠. 네. 근데 이제 동남아로 이주한 그 중국인 사회를 하나의 중국인이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할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도 무슨 파가 네, 나뉜다면서요. 그럼요. 예. 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던데. 그렇습니다. 예. 그 중국인들이 이제 우리 흔히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동남아의 경제력을 중국이 꽉 잡고 있다. 네, 맞아요. 뭐 어느 정도 맞죠.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중국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협력을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정보 교환하고 협력의 결과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꼭 맞지는 않는 게 예. 대동단결을 한 게 아니고 끼리끼리 단결했어요. 아, 끼리끼리. 끼리끼리라는 게 뭐냐면은 네. 말이 통하는 단위끼리. 왜냐하면 지금이야 뭐 중국 다 만다린이라고 그러죠. 네, 공용어가 국경말 있으니까. 공용어를 하죠. 예. 뭐 교육도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네. 또 TV란 게 하도 보급돼 있어가지고 드라마 보면 다 만다린을 쓰니까 예. 모든 중국의 지방 사람들이 만다린 쓸 줄 압니다. 통하지만 그때 말이야 뭐 TV가 있어요. 뭐 학교에서 만다린을 가르칩니까? 쿨리들이 뭐 학교 교육을 받아갔겠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고향말만 쓰는 겁니다. 고향말만 쓰니까 절대로 옆에 많이 떨어진 곳하고는 안 통해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죠. 예. 그래서 말이 통하는 집단끼리 네. 뭉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결국 출신지가 같다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걸 예. 방이라고 그랬어요. 방.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동남아에 온 중국인들은 대부분이 고향이 네. 중국 남부 해안 지방입니다. 가까우니까요. 그럼요. 저 내륙에서 예. 저 우한 충칭에서 산 넘고 물 건너 가지고 동남아로 왔겠어요. 러시아로 가지 차라리. 러시아로. 그렇죠. 예. 러시아로 가죠. 어. 그다음에 저 북쪽에 산동성에 있는 사람이 네. 미쳤다고 남쪽까지 와가지고 예. 이러고 있어요. 그 예. 산동성에 있는 분들은 다 네. 한국으로 왔죠. 아, 그게 편하죠. 그 우리나라에 격조 있는 예. 맛있는 짜장면 집에 대부분이 다 옛날 주인들은 다 산동성 사람입니다. 네.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예. 남부 해안 지방에 주로 5개 언어 집단에서 왔는데 숫자로 보면요. 네. 제일 큰 방이 광동방과 복건방입니다. 광동방, 복건방. 광동은 뭐 아시다시피 홍콩 둘러싸고 있는 큰 성이고요. 복건은 대만을 마주보고 있는 그 대륙에서 예. 복건인데 사실 복건은 중국말로 만다린 읽으면 푸지엔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 동남아의 복건방을 얘기할 때 푸지엔방이라고 안 그래요. 복건 사투리를 써줘야 됩니다. 어떻게? 호키엔. 호키엔 이게 사투리인데. 그 호키엔방 그러잖아요. 예. 호키엔방과 네. 광동방이 제일 크죠. 숫자적으로. 양대방이구나. 양대방이고요. 네. 그다음에 숫자로 보면 이제 조주라는 지역에서 광동에 조주라는 도시가 있는데 네. 조주 주변의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조주도 만다린 하면 차오쩌우. 그렇지만 이것도 차오쩌우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투리로 그쪽 사투리, 조주 사투리로 뭐라고? 터추. 터추방. 터추방. 예. 3개 나왔죠. 예. 그다음에 이제 해남도가 있잖아요. 해남도? 해남도. 예. 그 커다란 섬이죠, 남쪽에. 남쪽에. 네. 그 해남도가 하이난. 하이난다오. 예. 중국말로 말씀하시는 그러네. 하이난은 많이 들어봤죠. 하이난다오에 있는 하이난방.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학가방이라는 게 있어요. 학가방이 좀 특이합니다. 학가방이 한자로 하면 객가예요. 예. 객은 손님 객자. 여기 손님에서 객자는 대우해 주는 손님이 아니라 뜨내기 뭐 이런 뜻이 강하죠. 가는 집안가. 이 객가를 학가라고 그러는데 학가는 옛날에 그 중원 무협지에 보면 중원이라고 그러는 지역이 중국 북부거든요. 네. 중원에서부터 수천 년 동안 남쪽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내려온 그래서 남쪽에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학하가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네들의 말과 자기네들의 풍습과 자기네 의식주 문화를 갖다가 유지했던 아주 강인한 그런 집단이죠. 그래서 학가방이 수적으로 적은데 희한하게도 아시아 역사에서 이 뭐 장군이라든지 정치가 중에 학가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얘기 드렸던 그 뭐죠? 누구? 중국을 15년 동안 내전으로 몰아넣었던 태평 천국의 난을 누가 일으켰느냐? 홍슈치안과 그 세력들이 전부 다 학가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네, 반란을 일으켰던. 그 다음에 중국의 신해혁명을 일으켰던 순원?
순원. 네. 예. 보통 이제 세계사람 써냐센이라고 많이 그러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순원으로 알죠. 손문, 예, 순원. 예. 그다음에 순원도 학하. 순원. 순원도요. 네. 예. 순원 학과 출신. 예. 그다음에 싱가포르의 국부 대접을 받고 있는 리콴유. 그분도 학하. 예. 그다음에 우리 잘 알고 있는 중국 개혁의 아버지 딩샤오핑. 덩샤오핑. 예. 네. 학과 출신. 중소평. 네. 뭐 대자면 한이 없어요. 굵직한 대만을 인물들이 총리했던 많구나. 리등이라든지 중국 인민군 만들었던 주디라든지 뭐 예. 많습니다. 주디. 주덕. 예. 민족성이 반영된 그런 게 있나 굉장히 봐요. 확실히. 강인한 그 집단이죠. 그래서 이제 학하방까지 총 5개의 방이 있는데 조금 속도를 높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이 방끼리 서로 이제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전쟁까지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진짜 뭐 좀 빨리 해야 되겠네요. 제가 또 너무 그러다 보니까 하실 필요는 없지만 5개 방들이 이제 2가지 역할을 해서 방들끼리 예. 하나는 조폭 역할을 했죠. 왜냐면 자기 식구들을 갖다가 보살펴야 되니까 예. 질서도 잡고 예. 보호도 하고 그 대신 세금도 뜯고. 약간 미국의 이탈리아인들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갱 만드는 느낌인가요? 좀 우리 뭐 마피아 갱들 생각하면 되죠. 예. 그 조폭의 이 방들의 조폭 두목들은 상당히 대접도 받아요. 그것도 예. 우리 대부 보면 돈 콜레오네 예. 연상하면 되는 콜레오니.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사금융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사금융. 쌀 도매상을 한다. 예. 그러면 현지인들하고 부닥친다. 네. 현지인들은 뭐 자본이 조금인데 네. 이 사람들은 막 돈을 모읍니다. 다 빌려주고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상대가 안 돼 큰 규모로. 네. 또 중국의 정보망이죠. 이걸 갖다 대나무 네트워크라고 그러는데 예. 뱀부 네트워크. 뱀부. 정보도 많고. 예.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어. 그래서 그 중국인하고 다 같은 중국인이 아니다. 아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중국인들끼리끼리 몰려 살아요. 싱가포르의 중국인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호키엔입니다. 복건방. 호키엔. 그다음에 태국에 가면 태국의 재벌들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 거의 다 터추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차론 포카판, 차론 포카판이라든지 방콕뱅크 그룹 예. 다 이 사람들 터추방이고요. 예. 그래서 내 친구가 하나 이제 꽤 장사를 크게 하는 친구인데 태국 파트너한테 물어, 야, 너 혹시 터추방 아니니? 그랬더니 야, 너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하냐? 깜짝 놀라더라고요. 예. 이런 거 여러분도 써먹어 보세요. 태국 가서. 네. 터추방 아니니 이런 거. 근데 이렇게 지역적으로도 방으로는 아니지만 네. 사실은 더 큰 게 뭐냐면 경제적인 신분의 차이예요. 하나는 이 미리 포로나칸처럼 예. 미리와 털을 잡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콜리로 막 새로 굴러 들어온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라오커라고 그럽니다. 앞에 미리 라오커라는 게 오래된 노자. 미리 정착한 사람들을 노객. 라오커라고. 예. 반대로 이제 굴러 들어온 쿨리들을 갖다가 네. 싱커라고 그랬거든요. 네. 이 식민지 제국 식민지들의 눈치가 빨라요. 이걸 딱 보고 이용해야 되겠다. 네. 라오커를 통해서 싱커를 통제해야 되겠다. 교묘하게. 예. 라오커를 갖다 자기는 스트레이트 차이니즈라고 합니다. 이 스트레이트라고 할 때 스트레이트가 어디겠어요? 해협. 말레카 해협. 말레카예요. 예. 해협하면 말레카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다음에 싱커는 이미그런트 차이니즈. 갈라놓고 예. 분리해가지고 통치를 합니다. 그런 또. 그런 식으로 또 접근을 했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동남아에 이주하기까지의 그 오랜 역사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좀 시간을 좀 건너뛰어서 지금의 중국과 동남아의 관계는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지금 중국은 동남아에 굉장한 공을 들이고 있죠.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1대1로 프로젝트. 네. 1대1로 프로젝트로 이제 중국이 동남아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중국에 가면 막 거의 중국 사람들밖에 안 보여요, 외국인들은. 그래서 착각을 하기 쉬운 게 네. 지금 동남아의 경제는 중국이 꽉 잡고 있다. 아닙니까? 그 착각인가요? 예. 맞기도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동남아는 G2가 경합하고 있는 형세예요. G2. G2라면 미국과 중국이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그 지표가 해외 직접 투자거든요. 예.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가) 가장 얼마나 경제적으로 인발부돼 있느냐 예. 이런 그 척도인데
FDI를 보면 여태까지 누계로 봐도 미국이 압도적인 1위예요. 중국보다 한 2배 커요. 압도적이군요. 그다음에 최근에 예. 연간 FDI 투자로 봐도 네. 미국이 더 많습니다. 아, 연간 최근만 네. 봐도요? 중국 사람들이 눈에 띄는 게 일단 예. 중국 사람이 많으니까 네. 조그만 장사들을 많이 하니까 네. 눈에 많이 띄고 다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다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동남아는 G2가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서로 잘 보이려고. 예. 왜 그러냐? 왜 그러겠어요? 동남아의 지정학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왜 미국 중요하죠? 입장에서 말이죠. 중국이 동남아를 잘 구워 삶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얀마를 갖다 좀 이건 아주 좀 상상인데요. 가정입니다. 그냥 안전한 상상인데 예, 상상. 미얀마 친중 정권을 갖다 만들어서 네. 미얀마의 어느 항구에다가 중국의 항공모함을 떡 갖다 놓는다. 이러면 세계 정세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첫째, 인도가 가만히 안 있을 거고. 아, 예, 그렇죠. 미국도 이거 좌시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자꾸 동남아를 밀고 내려오려고 그러고 네. 미국은 전통적인 컨테인먼트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옛날에 냉전 시대부터 쓰던 전략입니다. 네. 쭉 담을 쌓아서 막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담을 치는 거죠. 끼고, 네, 예, 네. 담을. 그런 식으로 G2가 경합하는 지역이다. 그리고 근데 동남아 국가들은 옛날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냐. 예. 이제 그렇지 않죠. 얘는 식민지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는 네. 그렇게 호락호락 안 나와. 어느 한쪽에 선뜻 몸을 내주지 않습니다. 양쪽을 잘 줄다리기 하면서 실리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동남아의 형국은 중국과 미국이 경합하는데 동남아가 실리를 치면서 이 세 개의 축이 팽팽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게 지금 현재 중국 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없군요. 그렇지 예. 않습니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그 뭐 중국 그 남중국해 이슈만 봐도 네네.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의 범위가 되게 멀리 거의 뭐 동남아 바다까지 막 이렇게 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좀 억지 부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중국은 예. 왜 동남아 지역을 그게 중국이 동남아에 놓지 진출하는데 아주 두 가지 숙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못하는지. 예. 둘 다 지정학적인 문제인데 하나는 메콩강 문제예요. 메콩강은 티벳 고원에서 발원해가지고 동남아 대륙부의 모든 나라를 거쳐가지고 흘러나오거든요, 바다로. 예. 그러니까 중국과 그 하류에 있는 동남아 국가들 사이 끊임없이 알력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뭐 댐 하나 만든다. 네. 당장 영향이 미쳐요. 아, 그런데 그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그럼요. 태국 뭐 라오스 이런 어업에도 데. 영향을 예. 미치고 수자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근데 메콩강보다 더 큰 문제가 남중국해 문제입니다. 아, 예. 남중국에 이 보면은 구단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구단선. 구단선이라는 게 뭐 바둑 구단 이런 게 아니고 그 한자로 하면 어려운데 예. 영어로 하면 쉽습니다. 예. Nine dash line입니다. 그러니까 대시 절선을 갖다가 9개 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바다에 쭉 그물 긋기는 너무 측량도 어렵고 하니까는 예. 중요한 지역마다 9개 대시 라인을 쳐서 네. 자기 영해다라고 못하고 네. 자기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역이다. 네. 이렇게 좀 무리하잖아요. 동남아 거의 근해까지 예, 좀 예. 파라셀 군도나 어거지 스프레틀 쓰는 것 군도 같아요. 가면은 뭐 거의 필리핀과 베트남 근해인데 그렇죠. 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의 그 지정학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 어떤 그래서 미국과 비교해 보면요, 미국은 정말 지정학으로 말하면 하늘의 복을 받고 태어난 나라예요. 태평양과 대서양이란 두 나라로 열려 있죠. 그렇죠. 예. 그 근처에 있는 나라, 자기를 위협할 나라 하나도 없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남아메리카는 전부 자기의 뒷마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동남아는 바다로 진출하려고 그러면 일단 이웃만 봐도 만만치 않아요. 일본, 한국, 베트남 말 잘 안 들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예. 예. 자기하고 국경.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뭐 지금 가까운 채 하지만 우크라이나 때문에 아주 숙명적인 라이벌이거든요. 둘러싸여 있네요. 뭐 조금만 형세가 변하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데다가 예. 바다로 나가려면 나가봤자 오로지 남중국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에요. 네, 유일한 바닷길을 갖다가 저희 억지를 부려서라도 쩡어를 들먹이고 뭘 해서라도 저 구단선을 갖다가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500년 전 정허까지 소환해서라도 500년에 1000년이라도 거슬러가지고 예. 우리 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구나. 당연히 뭐 동남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좀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인들의 동남아 이주사를 현재 상황까지 정리해 주셨고요. 마치기 전에
잡지식을 하나 살짝 풀어주신다고. 뭐 시간이 많이 들어서 잡지식 살짝만 풀면요. 예, 여기 여러분들 예. 그 여행을 가면은 독특한 건물 양식을 만나게 되는데 네. 중국 양식도 아니고 현대 양식도 아니고 2층 건물인데 네. 그런 걸 갖다 우리가 샵하우스라고 그러거든요. 샵하우스. 네, 샵하우스는 말 그대로 샵 상이죠. 네. 하우스 주거잖아요. 네. 주상복합 건물의 오리지널입니다. 예, 예. 이 샵하우스가 그 동남아에 이주한 중국 상인들이 네. 어떤 심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 어딜 가나 이 샵하우스를 보면 중국인들의 그 고난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맨손에서부터 예. 성공한 그 이 것들을 갖다가 네. 떠올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샵하우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쿠알라룸푸르 얘기를 하면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예. 그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는 네덜란드인들이 개발했다고 그랬죠. 예, 예. 그 다음에 싱가포르는 영국인이 개발한 겁니다. 스탠포드 래플스 경이 개발한 네. 거고요. 근데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는 중국인이 싱커에서 자수성가했던 얍 알로이라는 중국인이 개발해서 완전 샵하우스로 둘러쌌죠. 그래서 얍 알로이가 죽을 때 이 사람이 쿠알라룸푸르를 거의 개발하다시피 했는데 네. 이 양반이 가지고 있던 샵하우스가 뭐 거의 한 반 정도가 자기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쿠알라룸푸르 가시면 샵하우스도 보시고 네. 얍 알로이도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중국의 영향이 묻어 있는 말레이시아의 수도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쿠알라룸푸르 뜻이 뭡니까? 쿠알라룸푸르가 이제 그 현지 말로 코알라가 두 지류가 만나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 룸푸르는 진흙탕이라는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버려진 땅이었죠. 그걸 갖다가 얍 알로이가 열심히 개발해서 이렇게 합류하는 지형을 또 다시 이제 주석광산에서 흘러나오는 것 갖다 부를 갖다 좀 빨아들이려고. 저렇게 합류 지점이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저희 저렇게. 가시면은 저 지점 확인해 보세요. 저게 바로 쿠알라룸푸르 이름의 연원이 되었던 그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토막 상식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집중 경제 배후지가 되어버린 동남아시아 이야기 신일용 선생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